안녕하세요. 기구한 사연들입니다. 오늘도 제보받은 기막힌 사연 한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7이 된 5살 아들을 둔 엄마예요.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가장 따뜻한 동시에 가장 잔인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핏줄이라는 말, 그거 한마디로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람들이 정말 있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도 가끔 꿈이었나 싶을 만큼 어이없는 일이에요. 갓 낳은 제 아들 얼굴을 본 시어머니가 신생아실 앞에서 이 애는 우리 집 핏줄이 아니다 라고 외치던 순간부터 친자 검사 결과지가 펼쳐지던 그날 오후까지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응원 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친정엄마가 재혼하셔서 새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새아빠는 저를 친딸처럼 길러주신 분이라 지금도 친아빠라고 생각해요. 27에 사립도서관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책 정리하고 대출 도와드리며 살았답니다. 남편 윤재호 씨는 헌혈봉사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중견 무역회사 해외 영업팀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헌혈하러 오는 분이었거든요. 말수가 적고 웃을 때 눈가가 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만난 지 1년 반쯤 됐을 무렵 재호 씨가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함께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시어머니 성함은 차수님 여사였어요. 도착해서 인사하고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다짜고짜 친정아버님이 새아버지라며? 친아버지는 어디 계셔? 저는 당황해서 말끝을 흐렸어요. 네, 어릴 때 헤어지고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리시더니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이고, 가정환경 복잡한 집안 밑에서 자라내는 아무래도 가정교육이라는 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재호는 외아들이라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이 흔들리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 윤석찬 씨가 가만히 숨만 쉬시는 게 보였어요. 그날부터 마지막까지 시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는 분이셨답니다. 저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재호 씨가 어머니 팔을 잡으며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처음 뵈러 온 사람한테. 내가 틀린 말 했니? 외아들 결혼인데 어미가 따질 건 따져야지. 그날 인사는 1시간도 못 채우고 끝났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호 씨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 말이 없다가 그러더라고요. 미주야,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래. 근데 내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절대 혼자 안 둔다. 절대로. 그 한마디에 또 마음이 풀어져 버렸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로 시어머니가 잠깐 들어오셨는데요. 제 면사포를 한번 매만지시더니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셨어요. 내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건 다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저는 그 말을 면사포 안에서 삼키며 그래도 재호 씨만 보면 다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결혼 후 저희는 회사에서 가까운 동네에 작은 신혼집을 얻어 살림을 시작했어요. 재호 씨가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신혼이라고 해도 같이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답니다. 그래도 출장 다녀오는 날이면 꼭 공항에서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들고 왔어요.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그러더라고요. 미주야, 이거 식기 전에 얼른 먹어. 비행기에서부터 너 이거 얼른 사서 너 주려고 생각했어. 저는 그런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매번 신기했어요. 시어머니의 모진 말만 빼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거셨다는 거예요. 받으면 매번 비슷한 말씀이셨답니다. 우리 재호 아침은 챙겨 보냈니? 위장이 약한 애야. 친정에서 그런 거 배웠을 리가 없으니 내가 일일이 일러줘야지. 내 어머니 미역국 끓여서 챙겨 보냈어요. 미역국? 출장 전날 미역국이 뭐니? 미끄러진다고 그런 것도 모르고 시집 왔니?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그저 죄송해요 어머니 한마디로 끝내곤 했어요. 재호 씨가 알면 또 어머니랑 다툴 게 뻔하니까 일부러 말 안 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매번 본인이 한 말을 재호 씨한테 전화로 또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재호 씨가 한숨을 쉬며 그러는 거예요. 미주야, 어머니가 또 뭐라 그러셨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자기 신경 쓸까 봐. 난 진짜 괜찮아.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임신을 했어요. 재호 씨가 그 소식을 듣고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전화를 받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답니다. 미주야, 고마워. 우리 아기 잘 키워보자. 진짜 잘해줄게. 근데 시어머니 반응은 좀 달랐어요. 임신 4개월쯤 됐을 때 시댁에 인사 갔는데 시어머니가 제 배를 한번 쓱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은 검사하면 친자인지 아닌지 다 나온다며? 우리 제호 핏줄 맞는 거지?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시아버지가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보, 임산부 앞에서 그런 말이 어딨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시아버지를 한번 매섭게 쏘아보시더니 시아버지는 다시 입을 다무셨답니다. 저는 그 풍경이 어쩐지 오래 묵은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시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시지는 못하는 그 모습이 그 모습 말이에요. 만삭이 가까워질수록 재호 씨 출장이 더 잦아졌어요. 회사에서 동남아 신규 거래처를 물색하는 중이라 베트남 출장이 거의 한 달에 2번이었답니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쯤 앞둔 어느 토요일, 아침 재호 씨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어요. 미주야, 3박 4일이면 돌아와. 무슨 일 있으면 회사 김 과장한테 바로 연락해. 응? 조심해. 빵은 이번엔 안 사와도 돼. 자기만 무사히 돌아오면 돼. 재호 씨가 신발을 신다가 저를 한번 돌아보고 웃었어요. 그게 제가 본 그 사람의 마지막 웃는 얼굴이 될 줄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날 밤 늦게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남자분이 한국어로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윤재호 씨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호찌민 한국영사관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영사관 직원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호텔 객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셨고 병원으로 옮기셨지만 도착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1차 소견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려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분이 몇 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부르시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답니다. 만삭이라 비행기를 못하니 시신 송환까지 시아버지가 회사 김 과장님과 함께 베트남으로 나가시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까지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이 미친 거사, 내 아들 출장 보낼 때 부적이라도 챙겨 보냈어야지. 임산부가 집에서 부정한 짓을 했으니 멀쩡한 내 아들이 객지에서 죽은 거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그대로 소파에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제 등을 쓸어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미주야, 듣지 마. 저 양반 지금 제정신 아니야. 듣지 마. 응? 장례식장은 강북에 있는 한 병원 영안실로 정해졌어요. 시신이 송환되기까지 나흘이 걸렸고 빈소가 차려진 첫날 저는 만삭의 몸으로 친정엄마 부축을 받으며 그곳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빈소 입구에서부터 시어머니가 검은 한복 차림으로 두 팔을 벌리고 계셨어요. 한 발짝도 못 들어와. 네가 오면 우리 재호 영혼이 편히 못 간다. 어머니, 제발요. 마지막 인사만이라도. 마지막? 네가 잡아먹고도 마지막 인사? 어디서 부정탄 몸으로 빈소에 들어오려고. 조문객들이 입구 쪽으로 힐끔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무거운 배를 두 손으로 받친 채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었답니다. 친정엄마가 기겁하며 저를 일으키려 하셨지만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빈소 안에서 시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시어머니 팔을 처음으로 잡으셨어요. 여보, 만삭이에요, 만삭.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이가 내 아들 죽었는데 지금 며느리 배가 중요해? 막말로 그 뱃속에 든 게 우리 재호 새끼인지 누가 알아. 그 말이 빈소 복도에 울려 퍼지자 조문 오신 회사분들 몇 분이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게 느껴졌고 다리 사이로 따뜻한 게 흐르더라고요. 엄마, 엄마, 나 양수 터진 것 같아. 친정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119를 부르셨고 저는 그대로 빈소 앞 복도에 누운 채로 구급차에 실려 나갔답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게 시어머니의 얼굴이었는데요. 그 얼굴에 미안함이라곤 한 점도 없으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사 선생님이 응급제왕절개를 결정한 상태였어요.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산모도 위험하다고 하셨거든요. 친정아빠가 동의서에 사인하시면서 선생님, 우리 딸이랑 손주 둘 다 꼭 살려주세요 하고 우시던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놓았어요.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고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미주야, 아들이야. 1.8kg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혼자 숨 잘 쉰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 저는 눈물이 자꾸 흐르는데 닦을 힘도 없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가서야 아이 얼굴을 처음 봤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아기가 코에 가느다란 줄을 꽂은 채 작은 가슴을 들썩이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미주야, 이 아기 보고 살아야 해. 알지? 네가 무너지면 이 작은 거 누가 지키니? 응, 엄마, 나 안 무너져. 절대. 안 무너질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1인실 침대에서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재호 씨한테 여보, 우리 아들 봤어? 자기 닮았어. 진짜 자기 닮았어. 그 한마디를 못한다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출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친정아빠가 손주 태어났다는 걸 연락은 드려야 도리라고 시댁에 연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에 케이크 상자 같은 건 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대신 검은 가방 하나만 어깨에 메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애 어딨어? 얼굴부터 봐야겠다. 어머니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면회 시간이 따로 있어서. 면회 시간 무슨 내 손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먼저지.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마침 회진 돌던 간호사 선생님을 다그쳐서 거의 끌고 가다시피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하셨어요. 저는 수술한 지 사흘밖에 안 된 몸으로 친정엄마 부축을 받으며 그 뒤를 따라갔답니다. 유리창 앞에 도착한 시어머니가 인큐베이터 안 아기를 한참 내려다보시더니 갑자기 복도가 떠나가라 코웃음을 치셨어요. 이거 봐라. 어디서 저런 시커멓고 못생긴 애를 데려다 놓고. 어머니, 신생아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재호 어릴 적 사진 못 봤어? 이마가 훤하고 살결이 뽀해서 동네에서 인물 났다고 했어. 근데 저게 무슨 우리 핏줄이야. 얼굴만 봐도 우리 집 핏줄이 아닌데.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산모 가족들이 다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부끄러움도 분노도 다 한꺼번에 몰려와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어제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친자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다더라. 네가 깨끗하면 검사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수술한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게 누가 친아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집안에서 자라래? 너 같은 애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았어야 해. 그 순간 친정엄마가 더는 못 참으셨는지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우리 딸도 갓 수술한 산모예요. 산모? 진짜 우리 재호 애를 낳은 산모 맞아요? 그것부터 증명하라니까. 병원 보안 직원이 그제야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내 손주 확인하러 왔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며 끌려 나가시면서도 끝까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실 침대에 앉아 친정엄마한테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나 검사 받을 거야. 미주야, 무슨 소리야. 저 양반 말에 휘둘릴 거 없어. 휘둘리는 거 아니야. 우리 아기 평생 저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할 순 없잖아. 깨끗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 거야. 대신 결과 나오면 다시는 우리 앞에 안 나타나신다는 약속을 받을 거야. 친정엄마가 한참을 제 손을 잡고 계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문제는 검사를 어떻게 받느냐였어요.
재호 씨는 이미 화장돼서 납골당에 모셔진 뒤였거든요. 시신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할 방법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집을 떠올렸어요. 화장실, 칫솔, 침실 베개 위 머리카락, 욕실 면도기. 그 사람이 매일 쓰던 물건이라면 뭐 하나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 친정엄마와 함께 신혼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현관문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자꾸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출산 전까지 멀쩡히 쓰던 비밀번호인데요. 엄마, 비밀번호가 안 맞아. 손이 떨려서 그런 거 아니야? 천천히 다시 눌러봐. 몇 번을 더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분리수거를 들고 나오시다가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새댁 몸은 좀 어때? 얘기 들었어. 너무 안 됐지 뭐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런데 저희 집 비밀번호가 갑자기 안 맞아서요. 새댁 어머님이 며칠 전에 인부들 데리고 와서 짐 다 빼셨잖아. 새댁이 친정가 있는 동안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 힘이 풀려 친정엄마 팔을 붙들었답니다. 친정엄마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시며 외치셨어요. 사돈, 안에 계세요, 사돈? 한참 만에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안에 계셨던 거예요. 비밀번호 바꿔놓고. 왜 이리 시끄러워? 여긴 이제 내 집이야. 우리 재호가 사놓은 우리 재호 집. 사돈, 법적으로 이 집은 우리 딸이랑 손주한테 1순위 상속권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 그 애가 우리 재호 새끼라는 것부터 증명하고 와요. 그전엔 단 한 발짝도 못 들어와. 저는 현관문에 손을 대고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사람 칫솔 하나만요. 검사 받아야 해서요. 그것만 챙기게 해주세요. 문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활짝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도 가전도 다 빠진 건 그렇다 쳐도 화장실 세면대 위 칫솔 꽂이가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침실 침구도 다 사라졌고 욕실 선반엔 면도기는커녕 면봉 하나 없었어요. 바닥엔 짧은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청소업체를 부른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 그 사람 물건 다 어디 갔어요? 내가 부모 앞서간 자식 물건을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 다 태웠다. 깨끗하게. 태우셨다고요?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하라고? 검사? 검사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너지. 그러니까 네가 방법을 찾아야지. 결백하면 어떻게든 찾을 거 아니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검사를 하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미리 다 치워놓고 그걸 핑계로 저를 몰아내려는 거였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시고 저를 내려다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그 애 누구 애야? 깨끗하게 상속포기 각서 쓰고 친정으로 가. 그러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노리는 게 손주가 아니라 재호 씨가 남긴 사망보험금 10억과 신혼집이라는 걸 그제야 똑똑히 알았거든요. 빈손으로 친정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정 엄마가 운전대를 잡은 채 계속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엄마, 나 변호사 만나볼래? 그래, 그게 맞다. 이건 우리끼리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음날 친정아빠가 아는 분 소개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 한 분을 잡아주셨어요.
사무실은 종로 쪽에 있는 작은 빌딩이었고요. 변호사님은 5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이셨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더니 백 변호사님이 안경을 한번 고쳐 쓰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우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상속폭이든 한정승인이든 결정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검사 시료가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 처분하셔서요. 그럴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남편분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셨죠? 시아버님과 아이가 친조부, 친손주 관계인지를 검사하면 됩니다. 일치율 99% 이상으로 핏줄 입증이 가능해요. 저는 그 말씀에 잠시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한 가지 걸림돌이 떠올랐답니다. 시아버님이 평생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신 분이세요. 어머니 모르게 검사에 응해 주실지 자신이 없어요. 그건 사모님이 직접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가능하시면 시고모나 시댁 형제분들 중에서도 검사 협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보완 자료로요. 시고모 한 분 계세요. 시아버지 여동생이신데 결혼 전부터 저한테 유일하게 다정하게 대해주신 분이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휴대폰을 열어 고모님 번호를 찾았어요.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우리 집이 좀 별나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있잖니. 그러시던 분이거든요. 고모님은 저보다 10살쯤 위셨고 시아버지보다 7살 어린 늦둥이 여동생이셨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씀드리자 고모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우리 집으로 와. 형님 모르게. 다음날 고모님 댁으로 갔어요.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고모님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시고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섰어요. 사실 내가 결혼 전부터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었어. 우리 언니가 옛날부터 좀 이상한 데가 있는 사람이거든.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순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님?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재호가 갓난쟁이일 적에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재호 할머니가 형님을 보고 자주 그러셨어. 야, 그애 정말 우리 집 애 맞니? 하고 그땐 어려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말이었던 거지.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리더라고요. 고모님, 그럼 혹시 검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어요? 시아버님이랑 같이요. 고모님이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래, 이참에 나도 알아야겠다. 우리 오빠가 평생 뭘 안고 살아왔는지. 며칠 뒤에 저는 시아버지를 따로 뵙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아버지가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안 정자에서 신문을 보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평생 공무원으로 사신 분이라 그 시간이 정확하셨답니다. 아침 7시 반쯤 아들을 포대기에 안고 그 정자로 갔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니 손에 든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얘야, 이 추운 날 어린 것을 데리고 왔니? 아버님, 손자 한번 봐주세요. 아직 얼굴도 못 보셨잖아요. 저는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열어 아기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가 한참 동안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굵은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우리 재호 어릴 때랑 똑같구나. 특히 이 인매가. 아버님, 어머니는 왜 자꾸 이 애가 핏줄이 아니라고 하실까요? 저 결백해요. 정말이에요. 안다. 나는 안다 얘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따뜻해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모르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유전자 검사 한 번만 받아주세요. 아버님이랑 이 아이가 친조부 친손주라는 것, 그것만 증명되면 어머니도 더 이상 이 애를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정혜 고모님도 같이 협조하기로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한참 만에 시아버지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여셨어요. 그래, 검사 받자. 평생 너희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모른 척하고 살았다만 이 어린 손주까지 모른 척할 순 없지. 저는 미리 챙겨간 면봉을 떨리는 손으로 건네드렸어요. 시아버지가 그 면봉으로 입안을 천천히 닦으시고 머리카락 몇 가닥도 직접 뽑아주셨답니다. 그 손이 너무 늙고 야위어서 저는 또 한참을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마지막에 제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리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랑 이 애는 우리 집 사람이다. 그것만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이 그날따라 묘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평범한 위로 같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계신 분이 건네는 말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따뜻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면봉과 머리카락, 그리고 정혜 고모님이 따로 보내주신 시료까지 챙겨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백 변호사님이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사모님. 그동안 시어머님이 또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니 친정집 출입문 잘 단속하시고요.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재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옆에 새로 찍은 아들 사진을 나란히 띄워보니 인매가 정말 똑 닮았더라고요.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잘 버틸게. 자기 아들 내가 꼭 지킬게. 그 일주일이 어찌나 길던지요. 매일 밤 아들을 재우고 나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오전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목소리가 어쩐지 평소답지 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친정아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게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두근거림이었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백 변호사님이 평소보다 더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우리를 맞으셨어요. 앉으시죠. 결과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에서 꺼낸 결과지 한 장이 펼쳐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답니다. 그런데 맨 아래 결론란에 적힌 문장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친조부, 친손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불일치. 저는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굳어져 있었어요. 친정아빠가 결과지를 빼앗듯 가져가시더니 목소리를 높이셨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모님이 결백하시다는 걸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럼 우리 애가 그 사람 애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사모님, 그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진행한 검사가 있습니다. 사실 시고모님 시료가 도착했을 때 제가 사모님 동의 없이 한 가지 추가 분석을 부탁드렸어요. 사후에 말씀드린 점은 사과드립니다. 저와 친정아빠가 동시에 변호사님을 쳐다봤어요. 변호사님이 두 번째 결과지를 펼치셨답니다. 시고모님과 아이는 친고모 친조카 관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고모님과 시아버님은 서류상 친남매가 맞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디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한 손에 상속 포기 각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지? 그게 우리 재우 새끼가 아니라고. 자, 도장 찍어,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제 앞에 종이를 내미는 그 순간 변호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검사 결과가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뭐가 더 남아? 결과 나왔으면 됐지. 앉으세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께도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변호사님의 그 묵직한 한마디에 시어머니도 멈칫하시며 소파 끝에 엉거주춤 앉으셨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한 번 더 천천히 열렸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으시고 손에 갈색 가죽 가방을 하나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 뒤로 정혜 고모님까지 함께였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보시더니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여보, 당신이 여길 왜? 내가 변호사님께 따로 부탁드렸어.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라고 들었거든. 시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방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으셨어요. 변호사님이 그 봉투를 받아 천천히 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마지막 한 조각이 이제 맞춰지네요. 저는 영문을 몰라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향해 잠시 슬픈 눈빛을 보내시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여셨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4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상속 포기 각서를 떨어뜨리셨어요. 종이 한 장이 사무실 카페 뒤로 사뿐히 내려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변호사님이 두 장의 결과지와 시아버지가 가져오신 봉투를 나란히 펼치시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셨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시아버님은 친조부 친손주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 아이와 시고모님 역시 친고모 친조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과 시고모님은 서류상 친남매가 맞아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윤재호 씨가 시아버님과 시고모님의 혈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정아빠도 입을 반쯤 벌린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셨답니다.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가져오신 봉투에서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책상에 펼치셨어요. 이건 시아버님께서 40년 가까이 보관해 오신 자료입니다.
결혼 전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께 보낸 편지, 그리고 결혼 당시 시어머님이 임신 7개월 무렵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에요.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시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한 번에 이해됐어요. 시어머니는 40년 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로 시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하셨던 거고요. 죽은 재호 씨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은 맞지만 시아버지의 핏줄은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였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핏줄에 그렇게 매달리시던 분이 정작 본인은 40년 동안 모두를 속이고 살아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못 잡아 드셨던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떨고만 계실 뿐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는 아니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는 다 알고 결혼했어. 당신이 그 사실을 평생 모르는 척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거든.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 손주한테까지 짐지으려고 하는 건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 시아버지의 그 목소리는 떨리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40년을 눌러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 입을 여는 그런 무게였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굽히시더니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 미주랑 손주가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과해,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한참을 떨고 계시다가 결국 무너지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오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미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평생 무서웠어. 내가 한 짓이 들킬까봐. 그래서 너를 자꾸 의심한 거야. 네가 깨끗할수록 더 무서웠어.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통쾌하지도 시원하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슬프기만 했답니다. 한 사람이 40년을 그 비밀에 갇혀 산 시간이 그 옆에서 모른 척 해준 시아버지의 40년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영문도 모르고 떠난 재호 씨가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망신 주고 싶지 않아요. 대신 약속 하나 해주세요. 다시는 우리 아이 핏줄로 트집 잡지 마시고 신혼집이랑 보험금은 법대로 처리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저 끄덕이기만 하셨어요. 그 뒤로 상속 절차는 백 변호사님 도움으로 한 달 만에 깨끗하게 정리됐답니다. 사망보험금도 아이 앞으로 신탁을 걸어두어 성인이 될 때까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묶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점거하셨던 살림살이는 어차피 다 처분돼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저는 더 미련두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황혼 이혼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따로 사시기로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시골 본가로 내려가시고 시어머니는 시내 작은 빌라로 옮기셨답니다. 시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미주야, 손주랑 가끔 내려와라. 텃밭에 채소 심어둘 테니까. 내 아버님 자주 찾아뵐게요.
정혜 고모님은 그 뒤로 친언니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아들 봐주시고 같이 시장도 다녀주시고요. 저는 그제야 결혼할 때 잃은 줄 알았던 가족 한 사람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출산휴직을 마치고 도서관에 복직했어요. 그리고 벌써 5년이 흘러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가끔 아들이 사진첩을 펴서 재호 씨 사진을 짚으면 그래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멀리 일하러 가셨어. 우리 잘 사나 하늘에서 매일 보고 계셔. 그럼 나도 아빠 보고 있어? 응, 우리 아들이 제일 잘 보일걸? 그러면 아들이 까르르 웃으며 사진 속 재호 씨 얼굴에 자기 볼을 갖다 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그래도 잘 살아내야겠다는 다짐이 더 단단해진답니다.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분이 40년 동안 짊어졌던 그 비밀의 무게가 어땠을지 이제는 조금 짐작이 가더라고요. 핏줄에 그렇게 매달린 사람의 속에는 정작 핏줄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가장 크게 소리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이라는 걸 저는 그 일을 통해 배웠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다만 다시는 가까이 지내지 않을 뿐이에요. 저를 끝까지 지켜준 친정 부모님, 묵묵히 진실을 꺼내주신 시아버님, 친언니처럼 곁을 지켜준 고모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변호사로서 제 편이 되어주신 백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영문을 모른 채 떠난 재호 씨에게도요. 여보, 자기가 남기고 간 아들 잘 키우고 있어. 자기 닮아서 웃을 때 눈가가 휘는 거 정말 똑같아.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한 발만 더 디디면 그 한 발이 다음 한 발을 데려와 준다는 걸 저는 이번에 배웠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 내밀어줄 사람 꼭 찾아보세요. 분명히 한 사람은 있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힘내라는 응원의 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